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는 D-30 한국사, 즉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총 4강으로 구성될 예정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이제 듣고 보기만 하시면은 수능 시험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하는 전근대 한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시험에 한 문제가 1번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텐데 거기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구석기의 경우에는 정착 전이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굴 및 막집에서 생활했다. 이제 이게 있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게 있죠. 뗀석기. 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농경이 시작됐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게 시작됐다는 건데 그래서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 빗살무늬 토기가 필요했고 이때는 간석기를 썼어요. 이제 뗀석기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갈아낸 돌 석기를 말합니다. 자, 청동기의 경우에는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다툼이 발생하고 수확한 물건에 대한 저장 분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계급 발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이 발생했다는 증거로서 고인돌, 매우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죠.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축조한 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같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이 삼국시대의 경우에는 뭐 백제, 고구려, 신라 이제 출제되고 있고 가야도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간간히 출제는 되고 있어요. 자, 각각의 나라에 대한 중요 키워드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을 복속시키면서 성장했다. 요 마한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성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근초고 왕 때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했어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22담로라는 거는 이제 무령왕 때 그 영토에 22개의 구역을 둬서 거기다가 이제 왕족을 파견하는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이었는데 요 22담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2번 옮겼습니다. 한 번은 웅진으로 천도를 했고 한 번은 사비로 천도를 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 사비는 부여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도를 했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백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개혁 정책이 중요해요. 율령, 불교, 그리고 태학인데, 이 사실 개혁 정책의 율령, 불교는 신라에도 있습니다. 법흥왕 시기에 개혁이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 때는 율령, 불교도 있었지만, 이 태학을 설립했다. 요거 유학 교육기관이에요. 대학교. 이걸 설립한 거는 고구려밖에 없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소수림 왕 시기입니다. 소수림 왕. 왕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5세기 초에 광개토 대왕 때인데 역시 이거는 신라의 부탁을 받고 왜를 격퇴했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 남하 정책 때문에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역시 고구려의 중요 내용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지난해 여러 나라들을 복속하면서 성장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제로 골품제 요거 자주 나옵니다. 율령과 불교의 개혁은 고구려랑 겹치기 때문에 이제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야를 병합했다. 요거 이제 법흥왕 진흥왕 시기에 병합했어요.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대 국가 형태는 아니었고 연맹 왕국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되다가 멸망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6개의 가야 연맹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고구려가 가야까지, 금관 가야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연맹의 중심이 대가야로 옮겨졌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라에 병합됐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입니다. 통일 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요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이 남북국 시대의 경우에는 일단 통일 신라는 초기와 후기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이 초기에는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학,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제도의 구주 오소경,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기에는 이제 진골끼리 왕위 다툼이 극심해져서 지방의 독립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들이 고려의 건국 세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발해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국하신 건국조가 대조영. 이제 이분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조영. 그 다음에 이 주자감은 유학을 가르쳤던 기관입니다. 그 고려의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2주랑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었다라는 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제 본문에 하나, 선지에 하나, 요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인데,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전기에 건국 세력은 호족이었어요. 근데 이 호족들이 광종 시대를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제 그 중에 살아남았던 호족들이 문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는 호족에서부터 문벌로 이렇게 지배 세력이 변화했던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 업적 중 하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니까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후삼국이 있었는데, 이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장수를 하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고려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후백제하고 신라, 고려 이렇게 3국이었는데, 이제 태조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북진 정책,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식 때문에 이제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 서경이 평양이죠. 그러면서 북쪽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게 북진 정책이고, 그 다음에 훈요 10조라는 후대 왕들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다. 요 3가지. 후삼국 통일, 북진 정책, 훈요 10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광종. 4번째 왕이죠. 태조 왕건의 아들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2가지예요.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과거제입니다. 이 노비 안건법은 노비를 검사해서 양민으로 되돌려놓는 정책인데, 이게 이제 세금을 확충하는 거죠. 노비는 세금을 안 내고 양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왕의 통치 이념에 맞는 신하들을 직접 시험 봐서 선발하겠다. 이게 이제 최초로 시행된 게 광종 때입니다. 가끔 가다가 쌍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과거제 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성종은 최승로 학자의 시무 28조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지방 제도를 손을 봤어요. 그래서 12목 제도를 만들고 거기다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건데, 자, 이 성종 시기부터 저 북방에 거란이 침입을 해왔어요. 이 거란 침입에 관련해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희라는 분의 이름, 외교 담판을 벌여서 이 강동 6주의 영토를 확보했었다라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거란이 전면으로 쳐들어오니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이 거란을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귀주 대첩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총 3번에 걸쳐서 침입이 왔었는데, 이 서희의 담판은 1차 침입이었고, 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3차 침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이제 문벌들이 세력을 잡고 정치에 전면적으로 장악을 하는데,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요. 그걸 이제 문벌의 동요라고 부르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여진족이 침입을 해왔다. 이 여진족이 금나라로 침입을 해와가지고 고려에다가 4대를 요구하니까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문벌들이 4대 하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은 이제 자기네들 권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4대를 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사건이 2가지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
요 이자겸은 왕의 최측근 외척이었는데 이제 난을 일으켰었다라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묘청, 서경에 있던 승려 묘청이 이제 이 여진족을 극복하고 고구려의 그 계승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려 시대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신정변 나와 있죠.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문벌이 한 방에 무너지고 이제 고려 후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신정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여러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했어요. 그 권력 다툼을 하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최충원 다음에 나오는 정권자가 최우, 최충원의 아들인데, 이 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 이제 원나라죠. 이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고려 조정의 대응 방식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거였다. 왜냐하면 몽골이 바다 전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골 군들은 강화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에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국토를 초토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인성 전투 같은 이런 이제 민중 그 항쟁이 벌어지게 돼요. 처인성 전투나 충주성 전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 몽골 침략이 끝나고 고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겨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수도로 개경으로 옮기는 그걸 반대한 게 삼별초의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개경 환도, 수도 돌아오는 거, 요거 반대했다라는 거죠.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도, 제주도 이렇게 항쟁을 계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도 진압되고 이후에는 원간섭기, 원나라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간섭기인데, 요거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이 고려의 영토 중에 일부, 그 함경도 지역의 일부를 원나라가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이 격화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고려의 왕이 뭐 숙종, 성종, 고종 이런 식으로 종으로 끝났었는데, 이때부터는 무슨 왕, 특히 충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충이 몽골에 충성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왕실이 격화됐었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친원파 귀족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공려는 이제 원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 고려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간섭기가 있었고, 이제 그 끝에 공민왕이 이 원 간섭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걸 이제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원 자주정책의 대표적인 게 쌍성 총관부의 회복. 아까 이제 설치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공민왕이 이제 군사 공격을 해가지고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및 민생 안정 정책으로 전민 변종도감 설치. 노비환건법과 비슷한 거예요. 땅하고 노비를 확인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데, 이게 이제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 이후에 이제 위화도 회군 같은 게 뒷장에 나오죠. 요런 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끌었던 분이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죠.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명나라로 원정을 가려던 병력을 돌려서 이제 고려의 수도 개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제도 과전법을 시행해서 권문세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 건국 초기에 세종대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자, 이분의 업적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반포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집현전, 요건 이제 의정부의 정승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제도고, 이 집현전은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해서 정치를 발전시키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여기서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자, 그리고 국방과 외교 관련해서는 사군육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서 설치한 건데, 이게 지금 한반도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쓰시마섬, 대마도죠. 여기를 정벌해서 왜구를 소탕하기도 했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성종, 이 성종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만들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의 기능을 가진 홍문관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세기 뒤, 그러니까 16세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에서는 주로 승전했던 전투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조명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이때 이제 일본군이 평양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조명연합군한테 뺏깁니다, 다시. 그 다음에 행주대첩, 이게 이제 권율 장군이고, 여기 이제 비변사 써는 건 뭐냐면은, 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요 비변사, 그 비상시의 변방을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요 비변사가 권력의 중심기구가 됩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 기능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자, 이 임진왜란 이후를 통상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이때 먼저 병자호란이죠. 요건 이제 왕으로 따지면 인조식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조 등이 항쟁을 벌여요. 그렇지만 결국 항복이 되죠. 삼전도에서 이제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당시에 그 청태종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홍타이지죠.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이제 항복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북벌론이 대두됐다. 이건 중요해요. 이 북벌론이라는 거는 그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가 오랑캐에게 항복을 했으니 안 된다. 결국 저 오랑캐들을 우리 손으로 무찔러야 된다는 게 북벌론입니다. 물론 실행되진 못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에는 특히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광해군 시기에, 병자호란 전이죠.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이라는 이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저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이제 공인이라는 이 상인이 성장을 해요. 이 대동법이라는 건 이제 지방의 토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그거 대신에 쌀을 내라. 이게 대동법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토산물은 세금이 아니라 상업활동의 대상이 되죠. 그걸 취급했던 상인이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면서 공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이 흐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본문에 나오고서 공인이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공인이 본문에 나오고 배경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왕 2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조, 정조인데 이 2분의 공통점은 탕평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이제 정치를 했다라는 건데, 특히나 영조의 경우에는 이 탕평 정치 관련해서 탕평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균역법은 뭐냐면, 그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옷감의 양을 1년당 2필에서 1필로 줄였던 이제 군대 세금 감면이요. 요 제도입니다. 이걸 영조가 시행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에 대해서는 탕평 정치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게 뒤에 4가지예요.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영, 수원화성. 이제 규장각은 학문 연구기관,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는 그 과거에 합격한 신하들을 이제 더 연구를 시키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장영영은 국왕의 친위 부대,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은 지금도 있죠. 그 건립을 했다라는 게 정조의 업적인데, 이 중에 한두 개가 본문에, 나머지가 선지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림, 이건 이제 조선시대의 주요 지배 세력이었어요. 이제 조선시대의 주요 지배 세력이었던 사림들이 이제
분할을 했다라는 건데, 붕당을 형성하면서 뭐 동인, 서인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남인하고 서인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남인과 서인이 예송, 환국을 거치면서 서인들이 주로 남게 되는데, 이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가, 야, 너네 그렇게 붕당 가르지 말고 이제 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래라. 그게 탕평이었고, 이 정조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세도 정치, 이게 이제 왕실 외척의 정치죠.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가문에서 이제 주로 정권을 휘둘렀던 게 세도 정치인데, 이 세도 정치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간매직, 그러니까 돈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 이게 성행하게 되고, 이 삼정이라는 거는 세금 시스템이에요. 뭐 저기 토지 세금이나 군대 세금, 그 다음에 이제 빌려줬던 곡식을 갚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이거에 이제 계속 그 세도 정치 세력들이 이걸 세금 시스템을 악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졌던 게 임술 농민 봉기. 이제 철종 시기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가 있고, 요거랑 관련된 단어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요거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그 D-30 한국사의 1강 전근대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들 한번 쭉 듣기만 하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시면 수능 시험 준비해서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강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